한 가지로 시작하라. 어디서부터든 시작하라. 무엇이든 괜찮다. 그럴 때 자신에 대해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된다. 한계를 벗어난 당신이 진정한 당신이다. 당신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라. 자신을 믿어라.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이 되어라. 자신이 사는 삶이 곧 자신이 가르치는 교훈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어라.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마지막 몰입, 지은이 짐 퀵, 옮기니 김미정, 발행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책 한 권 읽지 못했던 그는 어떻게 세계 최고의 두뇌력을 갖게 됐을까? 세계 1%가 극찬한 두뇌 전문가 짐 퀵이 전하는 잠재력의 놀랍고 위대한 힘. 짐 퀵은 나이, 배경, 교육, IQ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뇌, 추진력, 기억력, 집중력, 습관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마인드셋, 동기부여, 방법, 이 세 가지 영역을 아우르는 성공 전략을 직접 밝혀냈습니다. 어렸을 때 뇌를 크게 다쳐 평범한 학교 생활과 학업이 어려웠던 그는 결국 대학교 중퇴를 결심했습니다. 책 한 권을 다 읽기도 힘들 정도로 어떤 것을 배우고 익혀도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배우는 법을 깊이 연구하고 파고들어 세계 상위 1%가 극찬한 최고의 두뇌 전문가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을 바꾼 잠재력의 힘이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의 나는 잊어라. Unlimiting.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부정확하고 제한적인 인식을 버리고 올바른 마인드셋, 동기, 방법으로 한계란 없다는 현실을 수용하는 행위나 과정. 오랫동안 나는 내가 인지한 제약으로 자신을 규정하면서 살아왔다. 어렸을 때 끔찍한 부상을 당했다고 생각하고는 내 미래가 뻔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인지한 제약이 실은 전혀 제약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단지 내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 또는 탈학습해야 할 한계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매일 배워서 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무한해졌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가속학습, 속독, 놀라운 기억력의 습득으로 끝나지 않는다. 당신은 그 모든 것과 그 이상을 해낼 방법들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한계가 사라진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건 아니다. 당신이 현재 가능하다고 믿는 이상으로 발전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가족과 사회, 문화, 경험으로부터 한계를 배운 것처럼 그 한계를 탈학습할 수도 있다. 그런 한계는 일시적인 장애물일 뿐 극복하는 법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의 현실에 맞춰 꿈을 제한하고 축소한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받아들인 신념, 우리가 가는 길이 곧 현재의 우리이자 앞으로의 우리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다.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모습, 능력, 인생에 대한 신념에서 벗어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마인드셋, 동기, 방법의 한계를 없애고 확장하여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는 삶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남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은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내디딘 한 걸음에 목적지가 완전히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라. 그런 발걸음을 내디딜 때는 지도, 즉 성공의 모델을 손에 넣는 것이 핵심이다. 이 무기를 지니면 극복하지 못할 시련이나 무찌르지 못할 용은 없다. 이것이 그 성공 모델, 리미트리스 모델이다. 마인드셋, 동기, 방법이 핵심이다. 당신은 한계가 없는 존재로서 무엇이든 실행하고 소유하고 공유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해 배우거나 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의 현실과 원하는 현실 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한계 중 하나 이상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 한계는 제거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마인드셋의 한계. 자신의 능력, 자격, 가능성,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 동기의 한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추진력, 목적의식, 에너지가 부족하다. 방법의 한계. 원하는 결과를 내기에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을 배웠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조직에도 적용된다.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고유한 투쟁의 역사와 강점이 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다행스러운 점은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는 마인드셋과 동기와 방법으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한계를 없애고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자. 마인드셋. 무엇?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신념과 태도 또는 가정. 동기. 왜? 행동을 취하는 목적,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방법. 어떻게?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 정돈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시. 모든 것은 왜에서 시작된다. 열정은 목적을 부른다. 목적은 목표와 다르다. 인생의 목적을 알면 성실하게 살 수 있다.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무엇인지, 왜 그런 사람인지 안다. 그리고 자신을 알면 자신의 핵심 가치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된다. 인생의 목적은 삶의 동기부여를 해주는 중심 목표들, 즉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이유들로 이루어진다. 목적은 삶의 결정을 이끌고 행동하게 하고 목표를 형성하고 방향감을 제공하며 의미를 창출한다. 나의 인생 목적은 더 훌륭하고 명석한 두뇌들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열정을 발견한다는 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거나 운명적 직업을 발견한다는 뜻이 아니다. 당신이 무엇에 기쁨을 느끼는지 실험해 보는 것이다. 열정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묻혀 소리 죽이고 있던 진정한 자아를 재발견할 때 나온다. 또한 열정을 발견하거나 밝힐 옳은 방법이 딱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다. 제6장에서 논의했듯이 고정형 마인드셋에서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바뀔 때 경험과 투자, 분투를 통해 흥미가 개발될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열정이 개발될 수도 있다. 탐색 과정에서는 그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열정을 찾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찾는 것과도 같다. 완벽한 짝을 찾기 위해서는 데이트를 많이 해봐야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특별한 사람을 찾았다고 해서 사랑이 마법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신의 열정을 찾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무엇이 당신에게 꼭 맞는지 실험해봐야 하고 노력이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열정은 당신의 내면을 밝히는 것이다. 배움에 대한 내 열정은 그런 고군분투 끝에 생겨나 내 삶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한편 목적은 당신이 타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다. 목적은 당신이 세상과 나누려는 것이다. 즉, 열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말한다.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 모두의 목적은 같다. 바로 열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우리 삶의 가장 큰 과제는 우리가 축적한 지식과 기술을 나누는 것이며 그보다 복잡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무익한 일에 열정을 느낄 수도 있지만 당신의 목적은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나의 열정은 학습이고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학습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는 깊이 몸에 배어 있어서 억지로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나는 잠을 깨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고 동기와 흥미를 이미 갖고 있다.
팟캐스트 굿라이프 프로젝트의 운영자인 조나선 필즈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열정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당신은 변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열정을 표현하는 매체 또한 변할 것이다. 당신이 어떤 한 가지 열정으로만 자신을 정의한다면 삶의 변화로 더는 그 열정을 추구하지 못할 때 방황할 수도 있다. 그런 문제를 막을 길은 열정의 근본적인 의미를 찾아 자신을 표출할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심사숙고해서 습관을 형성할 계획을 세워도 당신의 가치관이 궁극적인 목표와 맞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다면 인간관계,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만 한다. 당신의 행동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가치를 지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진력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의 가치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당신이 가족이라고 대답했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가족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느냐고 물어볼 것이다. 내게 가족은 사랑을 주는 존재인데 당신에게 가족은 소속감을 주는 공동체일 수도 있다. 여기서 구분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은 가족은 수단 가치, 즉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목적 가치는 사랑이나 소속감이다. 가치를 살펴볼 때 우리가 말한 가치가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가치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인지 판단해야 한다. 가치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나의 가치는 사랑, 성장, 기여, 모험 순이다. 각각의 가치는 다음 가치에 기반하는 동시에 도움을 준다. 한 사람의 가치관은 자녀가 생기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관계를 끝내는 등 가치관이 바뀔 만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는 한 해마다 바뀌지는 않는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과 가까운 사람들의 가치관을 의식하지 못할 때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대개 불화는 가치관의 충돌로 생겨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모험과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데 당신의 파트너는 안전과 안정을 중시한다면 둘이 자주 대립하는 건 당연지사다. 한 사람의 가치관이 옳고 다른 사람의 가치관은 틀려서가 아니라 둘의 가치관이 병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두 사람 모두 존중에 높은 가치를 두지만 무엇을 존중하는지, 무엇을 무례한 행동이라고 보는지가 다를 때도 의견 충돌의 여지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떤 것이 존중하는 행동인지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한다.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5가지 조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가능한 한 자주 몰입 상태가 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몰입할 수 있을까? 여기 5가지 조건이 있다. 산만해질 요인을 없애라. 산만함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앞서도 했다. 몰입감에 빠지려면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다. 주의가 산만해졌다가 하던 일을 다시 이어가는 데는 최대 20분이 걸릴 수 있다. 문자 한 통이 주의를 앗아가서 다시 업무를 보기 전에 잠깐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싶어서 재부팅을 거듭한다면 몰입 상태에 들어갈 수 없다. 일단 다른 일은 다 제쳐놓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라.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확보해 두어라. 적절한 조건 아래서 몰입 상태에 이르는 데는 약 15분이 걸리며 45분 정도까지는 정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30분 정도의 시간만 내서는 많은 성과를 낼 수 없다. 최소 90분은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워라. 이상적인 시간은 2시간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라. 몰입이라고 하면 우리는 완벽한 경기를 해내는 운동선수, 완벽한 기타 독주를 들려주는 음악가, 창작 과정이 아니라 받아쓰기처럼 보일 만큼 빠르게 문장을 채워가는 작가 등 대단히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가벼운 과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므로 적당히 능숙한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몰입을 강의해 오면서 단지 시간 때우기용 일을 몰입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는 마치 낡은 고물차를 운전하는 것과 신형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차이와도 같다. 두 자동차 모두 당신을 사무실까지 데려다 주겠지만 당신은 그중 한 차를 운전하는 데만 흥미를 느낄 것이다. 어떤 일을 하면서 짜증나는 점이 있거나 대체로 지루함을 느낀다면 진정한 몰입 상태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명확한 목표를 가져라. 몰입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명확성의 결여다. 자신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모른다면 과업을 찾아내려 애쓰느라 몰입하지 못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소설가인 내 친구는 플롯 구성과 실제 집필을 구분한다. 그에게 플롯 구성은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된 작업인 반면 자신의 이야기에 적절한 단어를 고르고 등장인물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내는 집필은 엄청나게 즐거운 작업이다. 그래서 그는 미리 플롯을 구성해 둠으로써 어떤 날 무엇을 쓸지 정해두고 몇 시간씩 계속 글의 흐름에 빠진다고 했다. 그러니 몰입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나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한 목적을 자신에게 제시하라. 처음부터 목적이 확실하고 이를 달성할 생각에 흥분된다면 깊이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 도전하라, 조금씩. 사람들에게 몰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듣는 말은 자신에게 약간 어려운 일을 할 때 몰입에 이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안전지대를 벗어나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때 몰입이 잘 된다. 여기서 논리는 분명하다. 양손을 뒤로 묶고도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아마 금방 지루해질 것이다. 지루함과 몰입감은 양립할 수 없다. 반면에 극히 어려운 일을 하면 좌절하기 쉬우며 이런 좌절감이 몰입을 막는다. 그러나 야구장에서 한 방향으로만 공을 치거나 기타로 새로운 곡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인물의 관점에서 글을 써보는 것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면서 적당히 도전적인 일을 한다면 흥미가 생기면서 깊이 몰두하게 된다. 성공과 노력의 핵심은 집중력이다. 힌두교 사제이자 기업인인 단다파니는 내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성공과 노력의 핵심에는 모두 집중력이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단다파니는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든 집중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미 논의했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집중이 되는지 배운 적이 없다. 물론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더 집중하라고 말했을 것이다. 심지어 대체 왜 집중을 못하니? 라며 우리를 야단치기도 했다. 그들에게나 우리 자신에게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집중하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단다파니는 집중력이 운동을 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근육과 같아서 배울 수 있고 더 잘하도록 연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집중이 아닌 산만함을 연습한다. 우리는 전문가 수준으로 정보기기를 사용하면서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쉽게 건너뛰는 연습을 한다. 그것도 하루에 10여 시간을 연습하니 산만함이 길러질 수밖에 없다. 그 시간의 일부라도 집중하는 연습을 한다면 어떨지 상상해보라. 단다파니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매우 분명한 방법을 제시했다. 집중은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집중이 흐트러질 때마다 의지력을 발휘해 의식을 되돌려 놓습니다. 우리는 집중력 부족을 마음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으로 생각한다. 단다파니는 더 유용한 비유를 들었다. 그가 보기에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의식이다. 그는 의식을 마음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는 빛나는 구슬이라고 상상하라고 제안한다.
집중력을 높이려면 빛의 구슬이 마음의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도록 훈련해야 한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눈에 띄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일이든 이렇게 노력해 볼 수 있다. 만약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중이라면 그 대화 외에 어떤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라. 의식이 대화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빛의 구슬에 다시 초점을 맞추도록 하라. 업무 보고서를 읽고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듯이 보고서에 시선을 고정하도록 훈련하라. 의식의 빛이 다른 뭔가를 비추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빛의 구슬을 다시 보고서로 가져오라. 하루에 1시간 정도 꾸준히 연습하면 집중력은 제2의 천성이 될 것이다. 가능하면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도록 하라. 앞서도 멀티태스킹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멀티태스킹이 어떤 일을 완수하기에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사실만 기억하라.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배제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만 하도록 하라. 누군가와 통화 중이라면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지 마라. 아침 식사를 만들고 있다면 그날 해야 할 일 목록까지 작성하지 마라.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함으로써 집중력이라는 근육은 믿기 힘들 만큼 강해지고 그 힘은 무한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기억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법. 제12장에서 언급한 윌리엄 클램 박사는 기억력 향상이 왜 중요한지 5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기는 정신 단련이다. 게으르거나 주의가 산만하거나 생각할 거리가 거의 없거나 대충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꼭 필요한 학습이다. 암기는 집중하고 열심히 생각하도록 정신을 훈련한다. 검색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리고 중요한 모든 정보가 웹에 있지는 않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즉석에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해야만 하거나 전문가가 되고 싶을 때는 자료 검색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암기는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준다. 정보의 공백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가 되려면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작업 기억에 담긴 아이디어로 사고하며 이는 뇌에 저장된 기억을 통해서만 빠른 속도로 접근할 수 있다. 사고 과정에서 작업 기억에 담긴 정보들은 이해를 증진시킨다. 그런 지식 없이는 명료한 사고를 할 수 없다. 기억 훈련은 학습 능력의 향상을 촉진하는 학습 및 기억 스키마를 발전시킨다. 더 많이 기억할수록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대량의 정보를 기억하는 특별한 방법. 먼저 단어들을 암기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무엇을 암기하든 방법은 똑같지만 설명하기 쉬운 예를 들겠다. 아래에 간단한 단어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제 제시된 순서대로 그것들을 외워보자. 30초 내에 단어들을 보고 책을 덮어라. 행운을 빈다. 소화전, 풍선, 배터리, 통, 널빤지, 다이아몬드, 기사, 황소, 치약, 표지판. 이 목록을 기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는가? 머릿속으로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했는가? 소화전, 풍선, 배터리, 소화전, 풍선, 배터리, 소화전, 풍선, 배터리. 이렇게 되뇌었는가?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 남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했는가? 마음속으로 이 단어들의 이미지를 보려고 했는가? 사람들 대부분이 방금 설명한 처음 2가지 방법 중 하나 또는 2 방법의 조합을 사용한다.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 반복해서 말하거나 적는 방식을 반복학습 또는 기계적인 학습이라고 한다. 기계적 암기에서 능동적 상상으로. 지금부터 당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기법을 알려주겠다. 이 기법은 잘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언제든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꿔줄 것이다.
이제 앞서 294쪽에서 제시됐던 단어들을 순서대로 회상해보라.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많이 적어보자. 잠깐 시간을 내서 지금 바로 해보자. 결과가 어떤가? 당신이 대다수와 같다면 목록에 있는 몇 단어를 기억했을 것이다. 이제 편안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커다란 소화전 옆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소화전 위로 풍선 다발이 묶여있는 상상을 한다. 풍선이 너무 많아 소화전이 뽑혀 하늘 높이 솟아오른다. 그러다 갑자기 배터리 뭉치에 부딪혀 터진다. 배터리들은 큰 통에 담겨 하늘로 발사되고 있다. 그 통은 시소처럼 오르내리던 널빤지에서 발사된 것이다. 널빤지 중앙에는 반짝이는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 그런데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가 다이아몬드를 훔쳐서 도망간다. 곧바로 황소가 그의 길을 막는다. 소를 지나쳐 가려면 치약으로 소의 이빨을 닦아주는 수밖에 없다. 황소가 옆으로 비켜서자 축하합니다란 문구가 적힌 커다란 표지판이 나오고 엄청난 폭발음이 들린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다시 읽어도 좋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복습하라. 눈치챘겠지만 이 이야기는 앞의 단어들로 지어낸 것이다. 이제 마음속으로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최대한 많은 단어를 기억해 내보자. 답을 확인하고 마친 단어의 수를 적어보자. 결과가 어떤가? 당신이 대부분의 학생과 같다면 처음보다 많은 단어를 기억해 냈을 것이다. 놀라운 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량의 정보를 암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기법으로 배우들이 대사를 외우고 학생들이 주기율표를 암기하고 판매원들이 제품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봤다. 좋은 기억력이나 나쁜 기억력 같은 건 없으며 오로지 훈련받은 기억과 훈련받지 않은 기억력이 있을 뿐임을 기억하라. 이 방법은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억력 훈련으로 자주 사용하도록 하라. 읽는 속도를 쉽고 빠르게 높이는 법.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기의 효과. 연구에 따르면 책을 읽을 때 손가락을 사용하면 읽는 속도가 25에서 100% 빨라질 수 있다. 손가락을 사용하는 연습을 할수록 결과가 좋아질 것이다. 운전하는 법을 처음 배웠을 때처럼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인내심을 가져라. 나중에 학습을 밀어붙일 때보다 처음에 기술을 연마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 문장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며 읽으면 또 다른 감각인 촉각을 학습 과정에 도입하게 된다. 후각과 미각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이나 시각과 촉각 또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이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려고 한 적이 있는가? 아이는 타고난 본능에 따라 물체를 만지고 싶어 한다. 손가락을 사용하는 독서는 안구 회귀 또한 현저히 줄인다. 이는 손가락 사용을 연습하면서 독서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 중 하나다. 눈은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따라가므로 손가락을 앞으로 움직이면 눈이 뒤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적다. 손가락을 따라 읽는 연습을 해보자. 그것만으로도 독서 속도와 이해력이 현저하게 향상되고 학습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손가락이 피곤해지면 팔 전체를 좌우로 움직이도록 연습하라. 더 큰 근육을 사용하게 되어 쉽게 피로해지지 않을 것이다. 독서 속도를 높이는 연습 방법. 다음은 독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다. 운동처럼 독서도 훈련이 필요하다. 운동하러 가서 근육을 아끼고 쓰지 않으면 근육이 커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근육을 키우려면 약간 불편할 정도로 근육을 많이 써야 한다. 독서도 마찬가지다. 더 빨리 읽으라고 스스로 독려하면 읽기 근육이 강화되고 이전에는 힘들었던 빨리 읽기가 쉬워진다. 더 빨리 읽도록 스스로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더 빨리 읽을 수 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러닝머신에서 규칙적으로 달리다 보면 점점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다. 더 빨리 달리도록 스스로 다그친 덕에 전에는 내기 힘들었던 속도가 일주일 후에는 쉬워진다. 독서 속도를 더욱더 높이려면 다음과 같이 훈련해보라. 쉽게 읽히는 소설과 연필, 시계 또는 타이머가 필요하다. 1. 4분 동안 편안한 속도로 읽는다. 4분 후로 알람을 설정하고 평소대로 읽던 대로 읽는다. 알람이 울리면 읽던 줄에 표시해 둔다. 이것이 결승선이다. 2. 이제 알람을 3분으로 설정한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손가락을 따라 결승선까지 3분 안에 읽도록 하라. 3. 알람을 2분으로 설정한다. 이해 여부는 걱정하지 않는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2분 안에 결승선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손가락이나 다른 물체의 이동을 따라 한 줄씩 읽어 내려간다. 눈이 가능한 한 빨리 손가락을 쫓아가도록 한다. 4. 마지막으로 분전할 때다. 알람을 1분으로 설정한다. 1분 안에 결승선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한 줄도 건너뛰지 말고 당장은 이해 여부도 걱정하지 않는다. 5. 이제 한숨 돌려도 좋다. 알람을 2분으로 설정한다. 결승선부터 시작해 다음 부분을 읽어 나간다. 내용을 이해하며 편안한 속도로 읽는다. 몇 줄을 읽었는지 세고 한 줄당 단어 수를 곱한 다음 2로 나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독서 속도다. 당신의 독서 속도는 얼마인가? 분당 땡땡 단어. 느낌이 어땠는가?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읽기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시속 105km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교통체증 때문에 시속 65km로 속도를 줄이면 상당한 속도의 차이를 느낀다.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럴 뿐 실제로는 아주 느리게 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독서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평소보다 2~3배 빨리 읽도록 자신을 몰아붙이면 마지막에 편안한 속도로 낮출 때 원래 속도가 느리게 느껴진다.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최소 하루에 한 번은 이렇게 연습하라. 일정에 독서 연습 시간을 넣어라. 운동과 마찬가지로 이 연습을 단 한 번 하고서 평생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규칙적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서 근육은 약해진다. 주변시를 넓혀라. 주변시는 한눈에 볼 수 있는 문자나 단어의 범위를 말한다. 주변시를 넓히면 더 많은 단어를 보고 받아들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 번에 한 단어만 읽도록 배웠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보다 많은 단어를 읽을 수 있다. 처음 읽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알파벳이 모여 단어를 구성한다는 것을 배운다. 어렸을 때는 알파벳으로 단어를 발음하고는 했다. 예를 들어 report라는 단어는 R-E-P-O-R-T라는 알파벳으로 쪼개어 이해했다. 나이가 든 지금은 책을 읽을 때 알파벳을 보지 않고 더 큰 단위인 단어로 읽는다. 사람들의 독서 속도가 제한적인 이유 중 하나는 한 번에 한 단어씩 읽기 때문이다. 그러나 report 뒤에 카드라는 단어를 붙인 report 카드를 생각해보자. 이 두 단어에는 각각 고유한 뜻이 있지만 당신의 뇌는 이를 한 단위로 본다. 또한 두 단어를 하나로 볼 수 있듯이 여러 단어를 동시에 볼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읽기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개별 알파벳이 아니라 단어들을 보는 것처럼 읽기에 능한 사람은 개별 단어가 아니라 여러 단어 또는 여러 의미를 본다. 속발음을 차단하는 숫자 세기. 속독 훈련을 하면 속발음 문제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읽는 속도를 높이면 자연히 머릿속으로라도 모든 단어를 말하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분당 약 300에서 350단어를 넘기기 시작하면 모든 단어를 속발음하기가 불가능해진다.
이 경계에 도달하면 뇌는 단어를 발음하는 대신 이미지로 보게끔 바뀌기 시작한다. 그리고 책 읽기는 영화 보기와 비슷해진다. 숫자 세기는 속발음을 없애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다. 절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하다. 눈으로 책을 읽는 동안 하나, 둘, 셋 소리 내면 된다. 숫자를 소리내어 세는 동시에 속발음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방법을 쓰면 속발음을 적게 하도록 조건화되어 단어를 말하는 대신 눈으로 보게 되므로 읽는 속도와 이해도가 향상된다.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더 기억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사람이 이름을 들었을 때보다 얼굴을 봤을 때 더 잘 기억하므로 이는 타당한 견해다. 위에 두 가지 방법을 연습하면 더 이상 모든 단어를 말하지 않게 되어 읽는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다. 처음에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곧 숫자 세기도 지루해져서 결국 멈추게 된다. 거듭 연습하면 내용을 충분히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며 점점 이해력이 향상될 것이다. 독서에 관한 추가적인 조언. 책을 똑바로 세워라. 책상 위에 책을 펼쳐놓고 읽으면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한다. 1. 활자를 직각으로 보게 되어 눈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 2. 활자를 또렷이 보기 위해 몸을 구부리게 된다. 이런 자세는 몸속 산소의 흐름을 방해해서 쉽게 피로하게 만든다. 한 번에 20에서 25분 동안만 책을 읽어라.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를 기억하라. 눈이 피로하거나 뻑뻑해지면 휴식을 취하라. 눈을 감고 쉬어라. 독서를 습관화하라.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대체로 독서광이다. 훌륭한 독서가는 책을 자주 읽는다. 자신에게 독서 습관을 선물하라. 여기까지 마지막 몰입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 첫 발간되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 사랑받고 있는 책인데요. 마지막 몰입이라는 제목의 이 책의 원제는 리미틀리스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방법들을 서술한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 짐 퀵은 본인 자체가 한계를 넘어선 인생 이야기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유치원에서 크게 넘어져서 뇌의 일부를 다치게 되었고 학교에 가서 문장을 제대로 읽어내기 힘든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뇌가 고장난 아이라는 선생님의 말에 더 위축되었던 저자는 힘들게 지방대학에 입학했지만 학습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학교를 그만두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아버지의 권유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고 여러 자기계발서를 집중해서 읽어보는 것을 약속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즘 우연한 사고를 당해 또 한 번 머리를 다치게 되었지만 지금까지의 살아온 방식대로 살기보다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학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결심하며 꾸준히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습득하고 연마하며 지금처럼 두뇌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누구나 한계가 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요. 책 속에서는 리미트리스 모델을 통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마인드셋, 자신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는 동기부여,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방법. 이 세 가지가 모두 만날 때 최대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누구나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내면 속에 제한적인 신념을 인지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새로운 신념으로 대체하면서 마인드셋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고 좋아하는지 계속해서 발견하고 연습해 나가면서 동기를 끌어올릴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방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뇌를 최대로 활용하는 학습법들이었습니다. 저자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많은 양의 대사를 외우는 배우들에게 레슨을 하는 등 학습이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집중하는 법, 기억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법, 읽는 속도를 높이는 법, 생각의 폭을 확장하는 법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함으로써 확장되기에 저자의 이 학습법들을 배우고 익힌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자는 속독가로도 유명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속독 기법을 배우고 적용해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마인드셋과 동기부여, 학습 방법까지 모두 얻을 수 있었던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